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질적 연구 방법론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질적 연구 계획과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연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질적 연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질적 연구 계획서 작성과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강의하고 있지만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보다 더 힘든 작업입니다. 질적 연구는 사실 양적 연구의 보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질적 연구는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사회 구성주의에 의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과 또 주관성 또 개개인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인류학을 중심으로 해서 개개인의 소리를 드러내자 이렇게 해서 질적 연구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적 연구가 사회과학에 들어오게 되고 특히 또 간호학 분야에 들어오게 되고 또 심리학 분야에 들어오게 되고 이 상담 심리학 쪽까지도 질적 연구가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적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좀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질적 연구의 계획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적 연구를 하기 전에, 즉 질적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 연구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적 연구자가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연구자 자신의 관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구자가 질적 연구를 해야 할 정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연구기간과 시간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조금 더 줄여서 말하면 연구자가 이 질적 연구를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첫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관점을 점검해야 되고 둘째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연구기간과 시간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씩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구자 자신의 시각과 관점을 점검하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구자가 연구의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에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자의 시각과 관점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 선정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어떤 논문을 쓰든지 간에 연구자가 어떤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논문의 주제나 연구의 주제를 명확히 선정하면 그것이 곧 논문의 50%를 다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연구의 주제, 논문의 제목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면서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 주제 안에 제목 안에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을 압축된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보면, 연구 논문 제목을 보면, 이 논문은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이 논문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직접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연구는 양적 연구와 조금 다르게 직접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연구에서의 연구자가 연구자의 주관성을 중요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연구자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연구의 주제를 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들어가서 실제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 어떤 우리가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접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연구자 자신의 현상을 이해하고 싶은 열정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논문을 쓰다 보면, 실제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자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도한 제자가 어디에 관심을 두었는가 하면 장애인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 장애인의 현상을 드러내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석사 논문과 박사 학위 논문을 모두 대상을 장애인으로 했습니다. 석사 때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가 또 주제에 관심을, 대상은 시각장애인이지만 그가 또 주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시각장애인의 관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또 그 제자가 이 박사 과정에 가서는 동일하게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냥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인데 그가 장애인이면서 그의 주제에 대한 관심은 그 시대에 굉장히 학문의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외상후 성장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열정을 가지게 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를 선정하더라고요. 또한 주제를 선정할 때에 연구자는, 직접 연구자는 직접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직접 연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자는 직접 연구 방법론이 무엇인지, 직접 연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연구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지, 직접 연구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직접 연구의 연구 접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연구의 연구 접근의 각각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연구자가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목적이 직접 연구와 부합한지도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이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연구자 자신의 시각과 관점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는 직접 연구의 배경이 되는 사상이나 관점이
영향을 줍니다. 또 두 번째는 연구자 자신의 시각과 관점이 연구에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이 질적 연구의 시각과 관점과 또 연구자의 시각과 관점이 독자의 시각과 관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연이어서 계속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질적 연구의 도구는 연구자 자신입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는 글쓰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자의 글쓰기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현상이나 연구 참여자의 구조나 연구 참여자들의 사상이나 연구 참여자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어서 이 독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에서의 글쓰기가 중요한데 글쓰기는 기술, 분석, 해석의 관점이 들어갑니다. 해석 부분에서 연구자의 사상과 연구자의 관점과 연구자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 연구자가 자신의 시각과 관점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이유는 연구자의 시각과 관점이 그대로 독자의 시각과 관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시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질적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정당성 확보라 할 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정당성 확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적 연구에서의 이 정당성 확보는 어떤 현상의 크기나 속성이 가설의 검증이나 또 이론 구축에 필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뭐냐면 이 말은 현상의 크기나 이 수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적 연구를 할 때에 특히 양적 연구 중에서도 검사 도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할 때는 몇 명을 대상으로서 해서 연구를 했느냐. 보통 우리가 이 체크리스트의 타당도를 내거나 최소 300에서 500명 이상은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 프로그램 개발이 효과가 있는지 제가 이 양적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검증할 체크리스트가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저널을 다 살펴봤습니다. 태평양을 헤맸습니다. 근데 제가 개발한 논문에 이 프로그램을 검증해 줄 체크리스트를 3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을 하고 나면 그 번역이 타당한지 내용 타당도, 앞면 타당도를 냅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것이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지 그 미리 타당도를 냅니다. 그래서 모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3가지 체크리스트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200여 명에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의 정당성 확보는 이 현상의 수량과 크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면 질적 연구에서의 정당성은 현상의 본질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현상의 속성이나 본질이 큰 결정을 줍니다. 따라서 질적 연구자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자 자신이 질적 연구의 특성이 무엇이며 자신이 질적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직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뭐 제가 제자한테 들었는데, 자기는 양적 연구를 못합니다. 영국 방문론에서 이 통계를 내는 것을 배우지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를 한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양적 연구도 매우 어렵습니다. 문헌 연구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이들보다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진한한 작업입니다. 진한하다는 것은 지루한 작업입니다. 또한 이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직접 만나야 됩니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직접 만나야 됩니다. 양적 연구는 뭐 여러분이 실험 연구를 하든 상관 연구를 하든 매개 연구를 하든, 사실 실험 연구나 상관 연구나 매개 연구나 조사 연구를 하든 실험자인 연구자가 피실험자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영향을 주는 순간 오류가 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자는 굳이 연구자 자신이 실험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할 때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것이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 도구는 연구자 자신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참여하고 면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질적 연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질적 연구가 문헌 연구나 양적 연구보다 더 힘든 작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적 연구의 특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연성과 엄격성입니다. 질적 연구는 유연합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 아니라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이기 때문에 유연한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료 수집의 유연성입니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 자료를 수집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뷰입니다.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장 참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헌을 통해서도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기를 통해서도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에 유연성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료 분석의 유연성입니다. 자료를 분석한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를 진행해 가다가 단계별로 진행해 가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료 수집의 단계로 되돌아와서 실험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적 연구는 자료를 분석할 때도 단계별로 진행해 가다가 뭔가 조금 부족해요. 뭔가 조금 아쉬워야 하면 연구의 초기 단계에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와 연구 결과의 유연성입니다. 질적 연구는요, 연구 문제가 꼭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자가 연구를 해가다가 자료 분석을 해가다가 처음 시험 연구 문제가 새로운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험 연구 문제가 연구 계획서에 기록된 연구 문제가
내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 분석해서 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연구 결과에 의해서 연구 문제도 변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연성입니다. 자, 그러면 질적 연구가 유연하다고 해서 연구자가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질적 연구에도 엄격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즉, 질적 연구자가 이 엄격성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 계획을, 확실한 연구 계획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연성이 있다고 해서 연구자가 연구에 대한 계획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 연구의 과정, 연구 진행의 과정이 바뀐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연구자가 엄격한 연구 계획서를 갖고 그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 이것이 엄격성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유연성과 엄격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기간과 시간표를 계획을 짜야 됩니다. 질적 연구는 앞에서 말했지만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 비해서 연구 기간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긴 시간에 의한 연구 과정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적 연구는요, 연구자가 생각한 예상 외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적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 대상으로 현장 참여와 또한 면담을 계획했습니다. 한 3회기를 계획했습니다. 사례들로 3회기를 면담을 3회기 계획했습니다. 근데 면담을 하다 보면 그 면담이 3회보다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4회, 5회를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적 연구에서의 면담을, 사례 면담을 언제 끝을 내야 돼요 했을 때 확실히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질적 연구에서 A는 B다라는 순간 질적 연구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면담은, 질적 연구에서 면담은 한 해 면담에 가장 좋은 것은 90분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면담 이론의 책이 있습니다. 면담 이론의 책의 연구를 위한 면담에서는 90분이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면담에서는 3회 이상이 적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에서 인터뷰를 할 때 최소한 3회 이상을 해야 되고 한 회기당 90분의 면담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연구자가 3회 면담을 계획할지라도 3회 면담을 계획할지라도 한 사례당 면담을 하다 보면 그것이 4회, 5회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외로 질적 연구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질적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질적 연구의 기간과 시간표를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연구 기간과 계획표를 계획해야 되는가 했을 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연구자가 연구 기간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도 연구 기간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간이나 현장에 가야 할 때도 그 기간과 현장에도 그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자는 연구 계획과 기간을 우리가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연구에서의 연구 기간은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은가? 라고 말했을 때 실제 연구에서의 연구 기간은 절대적인 연구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의 연구 기간에 핵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료 포화 상태까지입니다. 실제 연구에서의 우리가 주로 실제 연구는 자료 수집 방법이 현장 참여와 특히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연구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언제 연구를 종결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연구자가 직접 연구 참여자와 함께 현장 참여나 또 면담을 했을 때에 계속 사례마다 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반복됩니다. 더 이상은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료 포화 상태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기술지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연구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기술지는. 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들었던 생애사 연구 같은 경우에도 생애사 연구도 최소한 그 사람의 삶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과 1년 이상의 이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개인의 삶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뭐 1년 이상이 넘게 다음에 최소한 제가 볼 때 생애사 연구는 6개월 이상은 가야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실제 연구에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연구 계획서를 발표합니다. 연구 계획서에 들어갈 때는 연구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과 연구 장소와 연구 참여자,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절차, 그리고 의도된 분석 전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 방법에서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이 5가지 방법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할 때 먼저 들어갈 때 것이 연구 주제를 설정해야 됩니다. 초도에도 여러분께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막연하게 무엇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다 이런 내용은 불충분합니다. 내가 논문을 빨리 쓰기 위해서 연구기획서의 연구 주제를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대충 이렇게 적어 놓으면 본 연구 논문에 들어갈 때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 계획서를 쓸 때 연구 주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논문을 빨리 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연구 주제를 통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내가 기대되는 결과나 또 예상되는 내용을 예상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연구 계획서를 연구의 주제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연구 계획서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연구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요. 실제 연구 계획서는 먼저 여러분이 연구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논문의 제목. 두 번째는 연구의 목적. 세 번째는 연구의 문제. 네 번째는 이론적 배경. 다섯 번째는 연구 방법. 여섯 번째는 연구의 결론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직접 연구에서의 연구 계획서는 다 이 5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계획서의 논문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논문 제목을 정할 때 연구 계획서의 논문 제목만으로도 연구의 내용과 연구의 방향과 연구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 목적입니다. 두 번째가 연구 목적인데, 연구 목적은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고 싶은 것 또는 밝히고 싶은 것에 대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구 목적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이래야 되죠. 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필요성, 목적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연구자가 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고 싶은 것, 또 밝히고 싶은 것을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연구에서의 연구 목적은 여러분들이 현상학적 연구를 한다? 그럼 그 현상이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에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 연구의 목적이 그 한 개인의 삶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현상의 본질과 의미가 드러나 있어야 되고, 그 개인의 삶의 역사에서 받았던 충격적인 사건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뭔지 또 드러나 있어야 되고, 문화기술지는 내가 문화기술지를 연구한다 했을 때 그 집단의 어떤 사건이나 언어나 경험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각각의 질적 연구의 6가지 방법 가운데 내가 하나의 방법이 선택하면 그 연구 목적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례 연구를 한다면 그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 관심이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 목적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기술을 하든지 현상에 대해서 의미와 본질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일을 생성해내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의 목적은 이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 목적, 연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를 진술한 문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의 이 연구 문제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 문제의 기술은요, 질적 연구에서 연구 문제의 기술은 사실은 기존 문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이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자 개인의 경험, 연구자 개인의 관심, 또 연구자 개인의 어떤 실제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이렇게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 연구자가 연구 문제를 설정하게 되는 과정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헌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자가 내가 평소에 이런 책, 저런 책, 이런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문을 연구하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된 주제를 문제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연구자가 평소에 관심을 두었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일상생활에서 타자를 통해서 보면서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연구 문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통찰이 연구 문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화적 사건 자체가 자극돼서 연구 문제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 진술은 개방적으로 진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 진술은 왜라는 단어보다는 무엇 또는 어떻게 진술되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진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직접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가 한 문장으로 진술됩니다. 한 문단으로. 그래 두 문장이 연결되어서 한 문단으로 진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중심된 연구 문제 이렇게 말합니다. 크로스웰 같은 경우에는 중심된 연구 문제가 있으면 그 밑에 하위 문제도 기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 기술은 한 문장으로 기술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처음 설정한 연구 문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수정되거나 바뀔 수도 있다. 이게 유연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네 번째 들어가야 될 것이 연구 계획서에 이론적 배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질적 연구는요, 문헌 연구나 특히 문헌 연구는 이론적 배경이 중심이 되죠. 문헌 연구는 이론적 배경이 핵심적인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헌 연구에서는 A라는 학자와 B라는 학자, A라는 이론과 B라는 이론을 이 논쟁을 시켜서 간에서 나의 이론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양적 연구에서도 양적 연구는 문헌 연구보다는 이론적 배경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간에 이 이론적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보다 이론적 배경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적 연구는 문헌 연구와 양적 연구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이론적 배경이 약합니다. 그 이유는 질적 연구에서의 관점은 사회과학에서는 절대적인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 시대 사람들이 절대적인 이론이나 한 것도 그 이론은 사회 구성주의,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론에 대한 지나친 신봉은 질적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양적 연구와 이 양적 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론적 배경이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하다면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적 배경 다 빼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헌고찰입니다. 문헌고찰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헌고찰에서는 연구 주제의 중요성과 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이 문헌고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여러분들이 실제 연구에서 연구 방법이 소개되고 설명되어야 됩니다. 연구 계획상에도. 연구 방법이 일반적 설명인데 연구 방법은 연구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수행 과정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내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먼저 연구 방법의 기술과 전단성을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구 배경과 연구 참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연구 배경인 것은 내가 언제 연구를 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밝혀둬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연구 방법에는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자료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연구 방법에 연구 계획서 안에 연구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실제 연구 계획서를 잡을 때는 연구 방법을 명확히 기술해 놔야 됩니다. 연구 방법은 연구 내용의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내가 연구에 사용할 방법의 적합성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연구 방법은요, 아무리 자세히 기술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연구 계획서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연구 방법에 대해서 차후에 내가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리 자세히 기술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안에 들어갈 두 번째가 연구 참여자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이 피실험자가 사용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라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양적 연구에서는 실험자와 피실험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피실험자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연구 참여자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직접 연구에 참여한 사람의 능동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가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이 실제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라고 말할 때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와 이 상호와 동등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는 연구 계획상에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연구 관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로 자세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연구를 할 때 이 실제 연구 논문 안에는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정보, 경제학적 정보, 또한 이 사건, 배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실제 연구는 적은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사례를 중심으로 작은 소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연구 참여자에서 자세히 기록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실제 연구를 읽는 독자가 연구 참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연구 참여의 등장인물, 그 다음에 그가 겪었던 갈등 사건, 또 연구 참여자의 배경 안에는
공간적 배경, 또 시대적 배경, 시간적 배경, 또 연구 참여자의 관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어야 이 질적 연구를 읽는, 이 질적 연구를 읽는 독자가 그것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연구 방법 안에 들어갈 세 번째는 연구 현장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질적 연구자가 연구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준비고, 두 번째는 경제적 준비고, 세 번째는 연구자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물리적 준비라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장에서 사용할 이 물품들입니다. 또한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할 도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준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연구 현장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경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다 보면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또 준비될 것은 연구계획서는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연구 참여자를 어떻게 만날 것인지, 연구 참여자가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연구 참여자가 어떻게 면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다 보면요,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기관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관련 기관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또 현장에 대한 첫 느낌이나 첫 인상은 어땠는지, 연구 참여자의 첫 느낌이나 첫 인상은 어떠했는지, 또 연구자가 그 현장에 들어갈 때에 현장에 들어가게 된 사용한 절차는 뭔지, 과정은 뭔지, 전략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질적 연구에서 질적 연구를 한다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연구 계획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본 논문에서 이렇게 하였다,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현장에 들어갔으며, 현장에 어떤 절차를 밟았으며, 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첫인상과 느낌이 어떠했으며, 연구 참여자의 첫인상과 느낌이 어떠하였으며, 이런 것들이요, 질적 연구 논문의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 이 논문을 읽는 독자들은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게 된 과정과 동기와 절차를, 또 첫 느낌과 인상을 기록해 놓을 때에 이 독자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현장을 자기가 느낍니다. 그리고 상상을 합니다. 이것이 배경이죠. 네 번째 연구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연구 계획서를 쓸 때 연구자가 사용하게 될 연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이 연구 방법을 쓸 때 쉽게 말하면 크게 열립니다. 핵심 단어는 자료입니다. 자료. 연구 방법은 자료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연구 방법에 들어가려면 연구자가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두 번째는 연구자가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자료 수집 방법과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연구자의 현장 참여, 현장 관찰, 면담, 현장 노트, 일기, 또한 현장을 참여해서 내가 인터뷰 면담을 했을 때에 녹음이라든지 어떻게 이 녹음된 것을 녹취록을 이렇게 풀 것인가, 추구록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까지 자세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현상학적 연구를 할 것인가, 문학기술주를 할 것인가, 사례 연구할 것인가, 또는 또 합의적 질적 연구를 할 것인가, 생애사 연구를 할 것인가. 내가 생애사 연구를 하였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것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과 분석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자료 수집과 이 방법은요, 질적인 면에서는 좀 점진적입니다. 발달적입니다. 진화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수집과 방법과 분석은 좀 포괄적으로 이 제시하는 것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의 자료 수집과 방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자료 수집의 종류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료 수집의 종류.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의 기간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세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6번째가 타당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적 연구에서 유연성이 있다고 해서 엄격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유연성과 함께 엄격성이 이 두 바퀴로 가야 됩니다. 질적 연구를 할 때 이 질적 연구에서의 도구가 연구자입니다. 연구자라고 해서 질적 연구에서의 더욱더 신뢰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이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당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타당화 작업, 연구 방법에서 타당성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원래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타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의 이 타당화 작업을 통해서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을 삼각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제가 또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에서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에 대한 강의는 또 다음에 연이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